애타는 기다림에도 즉각하면 헌재 결단 촉구한다. 재판관을 향한 협박에도 발바송을 하겠습니다. 문영배를 밟아! 이미선을 밟아! 평의를 둘러싼 잘못된 뉴스에도 묵묵히 논의를 이어가던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그날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내려간 한마디 한마디엔 추운 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에겐 따뜻한 위안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들에겐 죽비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른 전원일치 파면 선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동료를 향한 작은 토닥임엔 4개월의 시간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역사에 남을 심판을 맡은 8명의 재판관 중 2명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제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었음을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때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역사적 소임에 충실했습니다. 친이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파면, 그 결정은 어떻게 내려졌을까?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퇴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문영배 재판관이 오랜만에 재판정 밖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예비 법률가를 위한 비공개 강연. 그는 먼저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 독단과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판사를 오래 하면 저는 당연히 너를 심판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판사도 보통 사람과 똑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님께서 소통을 통해서 의견 합치를 좀 이끌어내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앞에 질문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말할게요. 만장일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결국 무엇이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준은 관용과 자제였습니다. 탄핵소추 권한은 야당의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 거기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냐, 뛰어넘지 않았느냐. 현재까지는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 그게 우리 판단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관용과 자제.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만장일치를 위해서 토론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은 현재 이른다. 이게 저희 처음 생각이었어요. 다만 어떤 걸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은
급한 사람이 늦은 사람을 기다려야지 늦은 사람이 급한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냐.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실종과 극단적 대립에 대한 고민도 고스란히 선고문에 담으리했습니다.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은 뭐냐면 야당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여당에게 인정돼야 되는 절제가 야당에게도 인정돼야 그게 통합이지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그게 어떻게 통합이 되겠어요? 그 통합을 우리가 좀 호소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헌법재판관을 향한 인신 공격과 집 앞까지 찾아온 조롱과 욕설까지 감당해야 했던 시간. 그렇지만 자신의 삶은 여러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도 담담히 털어놨습니다. 83년도 학번들은 일상적으로 시위가 있었어요. 뭐 권위주의 정부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 서클에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시위에 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못 나갔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뭐 사법시험도 일찍 합격했고 그다음 아까 말한 지역법관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 조금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지금까지 버틴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말한 빚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이트는 지나온 그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경남 하동군 이명산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문 재판관은 소장농의 장남이었습니다. 예, 공부를 참 잘했어요. 물에 좋아가지고. 근데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형편상 어려워가지고. 45년 전 중학교 졸업사진. 소년이 입은 교복엔 문영배가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 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성한 옷 한 벌 입어본 적 없던 결핍의 기억. 그는 돈과 출세로 결핍을 채우기보다 타인의 결핍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지주로부터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느끼면서 약자의 편에 서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관의 길을 가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던 시대에 이른바 법조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도 있었지만 판사 경력 전부를 지역법관, 소위 향판으로 남았습니다. 재판관이 되시기 전까지 끝까지 부산 창원에만 계셨죠. 법관이 승진이라든가 자리를 탐내게 되면 서울에 가야 되거든요. 서울 재판연구원이나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 소위 말하는 요직에 근무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신 있는 재판이 방해가 된다는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20년 전 창원지방법원을 출입하면서 판사 문영배를 알게 된 김원주 전 기자. 저에 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쓴 그리고 저보다 더 제 자신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김원주 선생.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재판에서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3.15 의거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다가 이제 목숨을 잃은 김주열 열사 이런 민주성지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이제 마산에서 선거 부정이 다시 일어났다는 건 참으로 이제 그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는 그 판결문에서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군수를 구속하면서는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 의무로 온갖 착함의 근원이며 모든 덕행의 뿌리라는 목민심서의 글귀를 인용해 꾸짖기도 했습니다. 부패의 결과로 어떤 피해가 벌어졌을 때는 뭐 시면 시, 군이면 군, 아니면 나라면 나라 이런 식의 전체 구성원한테 이제 그 피해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면에서 좀 차별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 딱한 사정이 있는 이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카드비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묵고 있던 여관에 불을 질러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자살을 10번 외쳐보라고 한 재판장이 바로 문영배 판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줬고 책이 아마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49가지인가 그 책입니다. 그래요. 본드흡입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20대에겐 벌금형으로 감형을 해주면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마시멜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원인 되는 사정에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런 이제 이렇게 훌륭한 판결을 하시느냐 이랬더니 사람은요 자기가 놓여 있는 이제 환경이나 조건을 다 떼놓고 보면요 보잘것 없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판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민주주의에 기여하겠다. 강한 자에겐 강하게, 약한 자에겐 약하게. 판사로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원칙을 지켜온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엔 김장하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 저는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거는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걸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어른 김장하. 가난한 집안에서 중학교만 겨우 마치고 주경야독으로 공부해 18살 무렵 한약방을 차렸습니다. 돈이라는 게 똥하고 똑같아서 모아놓으면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좋은 거름이 된다. 차 한 대 없이 평생을 해진 옷을 입고 닳고 다른 구두로 다니면서 아니 선생님 이렇게 될 때까지 입으시면 아니 안에 속지가 다 해졌어. 벌어들인 돈은 아낌없이 사회의 양분으로 내놨습니다. 문화, 환경, 역사, 여성, 예술. 경남 진주에서 어느 한 분야 김장하 선생에게 도움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픈 사람들 통해서 얻은 돈으로 내가 호의호식 할 수는 없다. 나눠야 마땅하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분이 이제 배우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고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도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오히려 선행을 알리려 애쓴 이들은 김장하 장학생들이었습니다. 다큐나 이렇게 책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나면 그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어디선가 그 이야기가 들어오거나 그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거든. 오히려 나도 김장하 선생님한테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왜 그 책에 제 이야기는 안 실어주셨습니까? 저한테는 왜 지지를 안 했습니까? 이런 그 연락을 많이 받아봤지만 생물학에 널리 쓰이는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한 유전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준호 교수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저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른 김장하를 보고서 선배가 그래서 그랬나 이런 이야기를 다행히 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죠.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있어야 연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회 혜택을 받은 자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책무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에 선생님이 영향을 끼치신 부분이 좀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직접적으로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왠지 모르게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해도 왜냐면 모임이 있으면 그분은 이처럼 김장하 선생이 학생들에게 원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기에 오히려 특별했습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약 20년 만에 부활한 양심냉장고 프로그램. 도로에 아무도 없는 깊은 밤에도 정지선을 지킨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서 계시더라고요. 빨간불이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자랑 같기도 한데 제가 MBC에서요 양심냉장고를 받았어요. 그 이야기였습니다. 약간은 그런 원칙을 세우고 좀 지키자.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좀 지켜나가자. 사소한 원칙부터 지키는 삶을 산 김종명 씨도 김장하 장학생이었습니다. 60년간 운영하던 한약방의 문을 닫는 날, 그를 찾아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문을 닫으면 인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김장하 선생은 오히려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역시 김장하 선생의 지원 덕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문 전 재판관. 제가 김장하 선생님이 뭐 하는데 제가 끼고 싶지가 않아요. 그분은 그분 자체로 훌륭한 분이지 제가 그분을 칭찬했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착각하시는데 저 평관이 고맙다고 하고 그분이 훌륭해지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다. 선생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대생 문영배에게 갚아야 할 게 있다면 자신이 아니라 사회에 갚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젊은 판사는 평균인의 삶을 벗어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였지만 문영배 재판관 임명에는 이례적으로 잡음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산도 너무 적고 뭐 특별히 뭘 검증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만한 그 포인트들이 별로 발견되지가 않아서 그 전에 그렇게 이제 시비를 붙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별다른 시비거리를 남기지 않는
아주 좋은 공직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평균인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한 법률가의 기준은 평범한 사람이 사회를 지탱한다는 김장하 선생의 생각과 닮았습니다. 평균인의 삶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제 생각은 법의 정신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피고와 같은 계급의 재판관을 정해야 된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재판을 받는 사람은 다 이런 세계에 사는데 재판관은 이런 세계에 산다고 할 때 그 재판에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토록 어른에 반색하는 것,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평범한 우리가 켜켜이 쌓아올린 삶의 가치가 대수롭지 않게 외면받아왔기 때문일 겁니다.